장기간 키의 보호입니다. 예. 그, 장기간 키는 우리가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키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비휘화성 메모리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장기간 키는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장기간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패스워드로부터 대칭 키를 생성하고 이 키로 장기간 키를 암호화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공인증서에서 개인 키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대칭 키는 사전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워드가 약하죠. 그러면 이 패스워드부터 우리가 그 가능한 패스워드를 다 만들어 보고 거기로부터 키를 생성해서 그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해 보는 시도를, 또는 그 키를 이용해서 어떤 접속을 해보는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대칭 키는 사전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WEP, 그리고 그거의 후속인 WPA, 그리고 WPA2까지는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대칭 키를 이용해서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장치와 AP 간에 키를 인증하고 메시지들을 서로 암호화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EKE라는 것을 제안해서 패스워드 기반 대칭 키를 이용하더라도 원격인 사용자 간에 사전 공격에 취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EKE 프로토콜의 핵심은 랜덤 값만 암호하는 것입니다. 랜덤 값. 그래서 우리가 이 K가 패스워드부터, 이 KP가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키다 라고 하면 이 키로는 랜덤한 값만 암호하는 것이에요. 랜덤한 값만 암호하면 이제 왜 이게 이제 사전 공격에 대해서 방어력을 가지냐 하면, 우리가 이 암호문은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진 키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패스워드들을 추측해가지고 K라는 키를 만들 수 있고, 이 키로 이 암호문을 복호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복호화해봤자 얻어지는 값이 랜덤 값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호화가 또 우리가 사용한 키가 맞는 키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EKE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패스워드로 기반한 대칭 키로 어떤 메시지를 암호해서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교환할 때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명백한 잉여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백한 잉여 정보를 안 넣는 게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은 아까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장기간 키는 패스워드 기반으로부터 보호된 상태로 유지하고요. 이제 요런 USB 또는 하드 디스크에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키는 이 원격인 사용자 간에 교환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은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암호키를 직접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원격인 사용자 간에. 그 원격인 사용자 간에 사용을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 강건하냐면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대해서 강건한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선은 랜덤 값을 암호해야 되고 명백한 잉여 정보를 암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랜덤 값을 암호하는데 그 랜덤 값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강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토콜을 예 1에 제시된 프로토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KP로 랜덤한 대칭키를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자체만 놓고 보면 랜덤한 값을 암호했기 때문에 패스워드 기반 키로 키를 사용하더라 하더라도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대해서 강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1은 패스워드로 랜덤한 대칭 키를 암호한 다음에 랜덤 난스 값을 A한테 줬어요. 그럼 A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패스워드 알고 있는 사용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도 패스워드부터 KP를 만들어내고 이 키로 요걸 복호한 다음에 그 키로 난스를 암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이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용자구나 라고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하는 공격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면 K 프라임 그러니까 패스워드부터 내 패스워드 추측해서 이제 K 프라임을 만들게 되고요. 그 K 프라임으로 이 메시지를 복호해 봅니다. 그럼 어떤 값을 얻겠죠? 어떤 값을 얻게 되겠고 이 값으로 뭘 해보냐면 요걸 풀어봅니다. 풀어봐서 요 얻어진 값이 얘와 일치를 하면 내 추측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토콜을 봤을 때 내가 추측한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이 프로토콜은 여전히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패스워드로 랜덤한 값만 암호한다고 그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강건해지는 건 아니고 이 랜덤한 값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워드 기반, 패스워드로부터 만들어진 키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성해야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여기 제시는 안 돼 있네. 핵심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워지는 게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와 B 간에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KP라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뭘 하냐면 DPL만 하는 거예요. GA를 주고 GP를 줍니다. GB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DPL만 프로토콜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고요. 이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서로 교환할 때, 그 디페런 값을 교환할 때 서로 상방을 인증해야 돼요. 그때 이 패스워드 기반 키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P로 GA를 암호화해서 보내주게 되면 공격자들은 이 패스워드를 추측해가지고 이걸 풀더라도 GA 값은 랜덤하기 때문에 강건합니다.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양쪽에서 GAB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중간자들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서 이 두 개의 랜덤 값을 얻더라도 이 값으로부터 이것을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 GAB를 가지고 키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중간자 공격은. 그래서 그 프로토콜은 이제 EK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건 이제 RSA에 기반한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RSA 공개 키를 패스워드 키로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과 2는 랜덤하게 선택된 값들이니까 우리가 얘기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만족한 거죠. 랜덤 값입니다. 랜덤 값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하더라도 풀었을 때 내가 그 복호화가 맞게 됐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A는 MB를 암호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맞는지 보려고 그러면 얘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고 그러면 뭘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K를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이 공개 키로부터는 ND 개인 키를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격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요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패스워드 추측해서 요거를 복호해 보는데 어떤 값들을 얻을 거예요. 원래 값이 아닐 수도 있고 패스워드 추측 올바르게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랜덤 값이지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랜덤 값이에요. 얘는 홀수여야 되고요. 얘도 홀수이고요. 얘는 더 나아가서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수예요. 힘든 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복호해보고 해봤는데 얘가 2로 나눠져요. 짝수예요. 또는 3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n은 RSA에서 사용하는 n이 아닙니다. n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추측한 패스워드를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능하더라도 패스워드의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추측 공격의 강건한 프로토콜이 아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랜덤한 값을 암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 랜덤한 값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RSA 공개 키를 암호하게 되면 RSA 공개 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을 고치려고 하면 N은 여기서 빠져야 돼요. 암호하는데. 그리고
n을 누가 알더라도 공개 키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암호화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만 암호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를 암호화하면 2는 또 뭐가 돼요? 홀수만 되죠. 홀수만 되기 때문에 2를 암호할 때도 이 자체를 암호하면 안 되고 B 입장에서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짝수면 2 플러스 2를 보내고 홀수이면 그냥 2를 보내는 거예요. 2 플러스 2를 보내고 홀수이면 2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KP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B가 보내줄 테니까 자기가 패스워드, 올바른 패스워드 풀었는데 짝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을 하게 되겠고 홀수가 나오면 그대로 그 2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풀었을 때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이게 제대로 풀어서 나온 건지 자기가 잘못 추측해서 나온 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를 암호화하더라도 이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는 마이너스 K로 요거를 못 풀어본다고 했는데 요렇게 이제 암호화해서 주면 얘는 뭘 해볼 수 있냐면 MB 자체를 플러스 K로 암호화해서 이 자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K를 없어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MB를 그냥 암호하면 안 되고 어떤 OAP 같은 기술을 써서 암호해야지 얘가 직접적으로 암호해서 얘랑 비교해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AP를 이 경우에도 꼭 써야 된다. 패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은행 인터넷 뱅킹 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일회용 패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TP는 기존 계정명 패스워드 방식보다 안전한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패스워드가 변경되면 패스워드가 노출되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D, PWD가 가는데 이걸 알아도 다음번에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이 O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지만 같은 패스워드 생성기를 위해 같은 패스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칭키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며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기를 한동안 썼는데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OTP를 사용하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 OTP가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 OTP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 OTP를 공짜로 은행에서 줬고요. 나중에는 뭐 한 5,000원인가 발급 비용을 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OTP를 주게 되는데 요 OTP 안에 키가 들어가요. 키. 우리가 KAS 같은 키가 요 안에 들어가고 은행에도 은행 DB에 KAS가 이제 들어갑니다. 김상진 KAS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키로 생성되고 저는 요 기기에서 요 키로 생성되기 때문에 요 생성된 값과 요 생성된 값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매번 다른 값들을
생성해서 이렇게 그 교환하는 방식, 요 패스워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카드 같은 경우도 약한 형태의 OT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초기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번호 이렇게 4자리도 아니었고요. 2자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1번, 15번 거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요 값들을 매번 똑같은 값을 입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 형태들을 해서 입력하는 값들이 좀 섞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좀 더 사용자들이 이 OTP에 있는 값들을 추측하기 어렵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개선이 된 형태인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OTP 또는 소프트웨어 OTP가 그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OTP가 좀 더 안전한 OT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기반 OTP의 요구사항은 특정 사용자에게 주어진 기기가 잠깐만 뒤에 돌아가서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그 우리가 인증을 할 때 뭐에 근거를 하면은 what, one, have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요거는 투팩터 인증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기기를 쓰려 그러면 요 핀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핀 번호를 입력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내 이 잠금 장치에 있는 OTP를 얻을 경우에는 이 사용자는 핀 번호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핀 번호를 모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떠래도 사용할 수 없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팩터 인증에서 그게 아닌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들은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여기에 값들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확보하더라도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확보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OTP만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핀 번호, 투팩터 인증하는 게 이제 싱글 팩터를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하드웨어 OTP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특정 사용자에게 주어진 기기가 생성한 패스워드는 그 기기와 서버 외에 생성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대칭키 기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 안에 들어있는 대칭키를 우리가 알 수 없으면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OTP의 독립성이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용된 패스워드부터 사용할 패스워드를 계산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패스워드니까 요번에 요 패스워드를 사용했고 다음번에 또 다른 패스워드를 2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2를 사용하는데 얘로부터 얘를 계산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성이 돼야 된다. 얘로부터 얘를 추측해낼 수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 다음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패스워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로부터 다른 패스워드들을 계산해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결성. 재생 값은 사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며 사용자가 화면에 쉽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값을 내가 그 브라우저에 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6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6자리.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OTP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OTP는 내가 그 화면에 나타나는 6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숫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길면 불편해요. 그래서 6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 구현이 경제적이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배포해야 되니까 만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하여튼 그거를 그 두 번째 발급 받을 때 5,000원 발급 비용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증서 같은 경우도 그 공인인증서 중에 이제 범용 인증서는 그 발급 비용을 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니까 그런 인증서도 5,000원 받는데 하드웨어 장치가 있으니까 뭐 5,000원 정도 받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얘가 발급 비용이 뭐 한 20만 원이다. 그럼 아무도 발급 안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급 비용이 저렴해야 됩니다. 자, R3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시 함수의 결과값 또는 암호한 결과값 자체를 사용할 수 없고 이 값으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값 형태로 변환해 줘야 되고 보통 6자리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전사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렵도록 서버들은 전사 공격을 발견하고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오류 횟수 제한, 암호 채널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오류 횟수 제한은 뭐 몇 번 틀리면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OTP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암호 채널은 그러면 인증을 할 때 일회용 패스워드만 사용하지 않고 뭘 하나 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여러 번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투팩터 인증인데 요즘은 투팩터 인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잠깐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는 하드웨어 OTP를 썼고 지금에는 소프트웨어 OTP를 사용하냐? 요거 하나 더 설명하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P의 종류에는 비동기화 방식이 있고 동기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동기화가 필요한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OTP들은 주로 동기화 방식을 써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OTP들은 비동기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동기화 방식. 그래서 비동기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난스를 이용한 인증, 난스를 이용한 그 메시지 최근성 보장 기법 그 자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클라이언트고 얘가 서버이면 이 거꾸로 돼 있네요. 얘가 서버이고 얘가 클라이언트이면 서버는 난스를 하나 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암호화해서 되돌려 줍니다. 되돌려 주면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의 그 키로 이걸 풀어서 NA가 나오면은 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매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서버는 매번 다른 난스 값을 제공할 것이니까. 그래서 시도 값이 절대적으로 매번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을 작용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긴 뭐 64비트 정도 쓰면 뭐 이게 우연히 일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아주 좋은 그 랜덤한 그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랜덤 함수로 그 랜덤한 값을 만들어서 주고 그 값을 암호화해서 되돌려 받아서 확인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그 OTP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도 키를 갖고 있고 이쪽도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비동기화 방식이고요.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고 사건 동기화 방식이 있는데,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제 요 값, 여기에 타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건 동기화 방식은 거기에 카운터 값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카운터를 암호하는 방식. 시간 동기화 방식은 시간을 암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진행되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누면, 이제 하드웨어 경우 얘도 키를 갖고 있고 얘도 똑같은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전달할 때 ID T, 얘가 A라고 놓으면 TA를 K로 암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서버는 이것의 이제 최근성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메시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데, 하드웨어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값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이 기기에 등장하는 6자리를 입력해야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6자리 아이디와 6자리 숫자가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암호문으로부터 6자리 값을 구합니다. 6자리 값을. 그러니까 6자리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암호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맥 값을 구한 다음에 맥 값에서 6자리 정수를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주면 이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게 되면 아이디와 6자리가 서버에 전달됩니다. 그럼 서버는 이 TA 어떤 TA를 사용했는지 모르죠. 시간은 얼추 일정하겠지만 정확하게 클라이언트가 언제 이 TA를 어떤 TA를 가지고 계산했는지 이 6자리 그 일회용 패스워드를 어떤 TA를 가지고 계산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특정 시간 간격으로 패스워드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암호할 때 뭐 지금 현재 뭐 9시 10분 12초 이런 식으로 암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고 10분, 11분, 1분 단위로만 쓰게 됩니다. 1분 단위로만. 1분 단위로만 이 타임스탬프 값을 사용하게 돼요. 타임스탬프 값은 9시 10분, 9시 11분, 9시 12분. 그러면 이 1분 동안에는 이 6자리 값은 어때요? 안 변해요. 패스워드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정해놓고 현재 시간이 9시 10분이면 뭐 11분, 12분, 9분, 8분 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값을 생성을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해봐서 일치하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이미 8분짜리 썼으면 이건 또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어떤 값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의 값을 계산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하드웨어 방식은 사용자가 이 맥값 자체, 이 뭐 256비트 또는 160비트 값을 입력하게 만들려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6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6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암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맥값을 쓰고 맥값에서 6자리를 취해서 보내야 되겠고 그러면 서버는 어떤 값을 생성했는지 모르니까 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제 하드웨어 방식을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을 쓰냐 그걸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인터넷 뱅킹을 주로 PC에서 했었습니다. PC에서 했고 내가 A라는 PC에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PC에 가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른 PC에 가서 내가 쓸 때는 인증서를 들고 USB에 껴서 쓰고 있죠. 그럼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방식의 OTP를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PC마다 뭘 해야 돼요? 각 PC마다 OTP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OTP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기간 대칭키를 각 PC에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USB에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식보다는 하드웨어 방식을 쓰게 되면은 나는 이 기기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럼 어느 컴퓨터든지 나는 그 화면에 등장하는 값만 입력하면 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하드웨어 방식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PC에서 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냐면은 모바일 폰에서 해요. 모바일 핸드폰에서 하는데 내 핸드폰에서는 내 인터넷 뱅킹만 쓰지 우리 아내 또는 친구가 내 핸드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개인 장치가 돼버리는 거고 개인 장치가 되니까 거기에 OTP, 소프트웨어 OTP를 설치하는 것이 별로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OTP 방식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OT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동기화 방식을 설명드렸고 사건 동기화 방식을 설명하면 이제 요 방식이죠. 카운터를 방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맥에 요 TA가 아니라 카운터 값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카운터 값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이 하드웨어 기기가 시간 방식이면 내가 생성하라고 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키면 계속 생성을 합니다. 매 분마다 새로운 이런 패스워드 생성해서 화면에 보여줘요. 그럼 나는 지금 보여지는 이 값을 화면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동기화 방식은 그냥 이 하드웨어 장치가 있으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변하냐? 내가 버튼을 누르면 변하게 돼요.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뭘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뭐가 증가를 해요? 카운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같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버튼을 막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면
그 카운터 값이 막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증가된 상태에서 등장한 패스워드를 서버로 보내면 서버가 갖고 있는 그 카운터 값과 사용자가 입력한 카운터 값은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동기화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카운터를 넣어서 넣으면 서버는 이 카운터 자기가 유지하는 값이 C이면 예전 C, 향후 C를 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그럼 일치가 되면 땡! 그래서 일치를 시켜가지고 통과시키고 카운터 값을 또 증가시켜요. 이렇게 되면 이전 값은 안 하겠네요. 이후 값들을 쭉 만들어 보는 거죠. 10개. 10개를, 카운터를 10개를 만들어서 비교해 보고 일치되면 또 카운터를 동기화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값은 누를 때마다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시간 동기화 방식은 누르지 않더라도 저절로 1분마다 바뀌게 됩니다. 1분마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시간 동기화 방식은 매 시간 간격마다 자동 생성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요구에 의해서 이제 사용자가 누를 때마다 생성이 된다. 그래서 동기화는 시간에 의존하고 required parameter를 쓴다. 시간 동기화는 이 required parameter S는 이 서버가 갖고 있는 카운터 C에 대해서 C 플러스 1, C 플러스 2에서 C 플러스 S까지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식을 쓴다. 이 시간 동기화 방식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얘는 내가 여러 차례 누르면은 계속 새로운 값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 동기화 방식은 매 분마다 바뀌니까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니라 하드웨어 방식은 보고 있을 때 막 입력하려는데 그 순간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 1분 간격 때문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럭 동기화는 그러니까 시간 동기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클럭 동기화가 필요 없고 각 기기마다 별도 카운터가 필요한데 이것도 그렇게 문제는 아니고요. 입력 도중에 변하지 않습니다. 각 기기마다 별도가 필요하지만 서버가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격 가능성, 유효 기간 내에 재사용할 수 있고 얘는 미래 값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럼 아까 이 맥 값으로부터 6자리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160비트면 20바이트가 나오는데 그럼 20바이트의 맨 마지막 거에 4비트 값을 봐요. 그럼 이게 10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10, 50이라는 값을 이제 요 바이트 값을 얻는데 요 4개의 바이트 32비트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정수 unsigned int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unsigned int 값을 내가 필요한 만큼 여기서 6자리를 얻는데 어떻게? 6자리 필요하면은 요 값으로 모듈 취하면 6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자리를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